자, 이제 독서 257쪽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주제통합 지문인데 사실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채권 관련된 지문이 있죠. 이런 것들과도 좀 묶어가지고 출제될 수 있는 좀 지문이라고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올해 수특 지문이 채권과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많아. 그치? 그렇다면, 그쵸. 우리 수능 때 사회 지문이 경제 지문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근데 보통 사회가 경제 지문으로 나오면 너네가 거의 엄청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좀 있거든? 근데 재작년이죠. 한 3년 전에 수능 지문, 경제 지문이 나와가지고 엄청 논란이 있었잖아. 워낙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지금 2년 연속 경제 지문이 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더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살짝 해보면서 조금 주목해서 좀 봐야 할 지문이라고 좀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모아묶어서 채권과 연결해서 같이 묶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왜 그런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뭐 문제 자체는 뭐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그렇지? 1번 문제는 뭐와 관련된 겁니까? 자, 내용 전개 방식. 그쵸? 내용 전개 방식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2번 문제는 뭐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 그쵸? 자, 3번 문제도 역시 뭐 하는 겁니까? 기억 미음에 대한 거니까 내용 일치 불일치. 그치? 자, 그리고 4번은 뭐 하는 겁니까? 구체적 사례를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내용을 확인하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요. 자, 5번 문제도 역시 뭐와 관련된 그림과 관련된, 그렇지? 뭐 하는 겁니까? 내용 확인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한번 첫 번째 문단부터 보죠. 이제 뭐에 대해서 얘기하면, 자, 지급준비 제도란, 자, 그러면서 지급준비 제도에 대한 개념에 대한 설명을 친절하게 해준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시중은행 등이 금융기관이 전체 예금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중앙은행에 예치해두는 제도를 말한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자, 시중은행이 있습니다. 그렇지? 자, 그리고 중앙은행이 있어. 그러면 은행들이 누구에게, 중앙은행에게 바로 뭘 맡기는 겁니까? 돈을 맡기는 거야. 그렇지? 일정 금액을 맡기는 거, 그것을 지급준비 제도라고 이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일정한 비율. 그렇죠? 자, 일정한 비율을, 그치, 이상으로 무조건 중앙은행에 예치해둬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그치? 자, 금융기관이 전체 예금 중에서 중앙은행에 예치하는 금액의 비율을 지급준비라고 하며, 이는 중앙은행. 자, 그러면서 이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뭘 정한대? 지급준비율. 그치? 야, 너네 돈 내. 얼마씩 돈을 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지급준비율을 어디서? 중앙은행에서 정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자, 그런데 도대체 왜 그럼 이런 제도를 펼치냐라고 했을 때 뭐라 합니까? 지급준비제도의 역할은 예금자의 갑작스러운 인출 요구에 대비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 은행이 지금 돈을 빌려줄 거 아니야, 사람들에게? 그치? 근데 어느 날 예금한 사람이, 야, 나 빨리 돈 줘. 라고 했을 때 돈이 없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돈이 있어야 돼. 은행에 돈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한 거래. 왜 그러냐면, 그치? 원래 사람들이 예금, 그쵸? 사람들이 예금을 하면요, 그걸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은행은 대출을 줍니다. 그리고 그 대출의 이자를 받아서 은행을 운영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돈 가지고 지네가 뭐 하는 겁니까? 빌려주고 하는 거예요. 대신 우리는 그 조건으로 뭐 하는 겁니까? 돈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영상 찍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미안합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되고 있대. 그치? 그래서 모두 대출에 사용하는 갑작스러운 인출 요구에 대응할 수 없고 예금을 인출해주지 못하면 은행에 신용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해진 비율에 따라 일부 금액을 중앙은행에 예치해두는 것이다. 그러니까 시중은행이 어쨌든 대출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대출을 전부 해주게 되면, 그렇죠? 만약에 딱 돈 갚으라고 했을 때 문제가 발생,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지급 준비율을 정하게 되는데, 자, 문제는 바로 뭐냐면, 그렇지? 이런 거죠. 자, 지급 준비율은 금융기관의 자금 상황이나 통화량에 영향을 미치겠네. 이게 중요한 거죠. 자, 바로 뭐에 대한 거? 자금 상황이나 뭐에 영향을 미칠다? 통화량에 영향을 미친대. 그러니까 이 지급 준비율이라는 것이 높냐, 낮냐에 따라서 뭐 하는 겁니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지, 통화량에. 자, 그러면서, 그렇지? 자, 예를 들어서 지급 준비율이 높아져서 예치해야 할 지급 준비율이 늘어난다면 시중은행의 대출 여력은 낮아진다. 결과적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의 줄게 들어 경기가 위축될 수 있다. 자, 그랬을 때 요 얘기죠. 자, 지급 준비율이 높다면, 그렇지? 자, 우리가 늘 얘기했지만 독서에서 비례, 반비례가 나오면 항상 주목해야 된다고 했죠. 자, 지급 준비율이 높으면 당연히 은행이, 그치, 뭐 하는 겁니까? 대출해줄 돈이 적겠죠? 그쵸? 자, 대출할 돈이 적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당연히 뭐 하는 겁니까? 통화량. 그치? 자, 이 통화량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고요. 자, 그걸로 인해서 뭐가 된대? 경기가 위축될 수 있다. 자, 반대로 통화지급률이 낮자면, 그치? 대출을 그치? 대출금을 뭐 하는 겁니까? 늘릴 수 있고요. 그럼 당연히 반대로 뭐가? 통화량이 늘어나겠죠. 자, 여기 나오죠. 반면 지급준 비율을 낮추면, 그치? 통화량이 늘어나지만 물가 상승 압력이 강해질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 되고 있어서, 통화량은 늘어나지만 대신에 뭐가 일어날 수 있대? 물가가, 그렇지? 상승될 수 있대. 자, 이런 식으로 비교 대조 문제를 통해서 이제 첫 번째 문단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요거와 관련된 뭡니까? 문제가 있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바로 2번 선택지. 자, 2번의 일부의 선택지의 내용을 해결할 수 있겠죠. 자, 봅시다. 지급 준비율이 높을수록 시중은행의 예금 인출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워진다가 아니죠. 쉬워지겠죠. 자, 지급 준비율이 높으면 돈을 많이 맡긴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당연히 단기간에 뭐 하는 겁니까? 예금 인출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기가 뭐 하는 겁니까? 어려워진다가 아니라 뭐 하는 겁니까? 대응하기 쉬워진다가 맞겠죠. 그래서 1번은 답이 될 수 없을 거고요. 자, 그리고 또 해결되는 선택지가 있죠. 해볼까? 2번 선택지가 또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겁니다. 자, 지급준 비율이 높아질수록, 자, 지급준 비율이 높으면 아까 얘기했듯이 시중은행은 대출을 뭐 하는 겁니까? 느린데, 신용창조, 신용창조란 말로 아직 안 배웠네. 그럼 2번 선택지 해결 못하고요. 3번 봅시다. 또 신용창조 나왔네. 그러니까 이 3번도 역시 해결할 수 없고요. 자, 물가가 높게 유지되는 상황에서 지급준 비율을 낮추면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고 물가는 더 오를 수 있다. 자, 우리 조금 전에 읽었죠. 자, 뭐라고 했었습니까? 방금 읽은 거에서 지급준 비율을 낮추면 통화량은 낮지만 물가 상승의 압력이 강해질 수 있다. 물가 상승의 압력. 자, 그런데 이번에, 그치? 지급준 비율이 낮추면 통화량이자 물가가 더 오를 수 있다는 뭐가 되는 겁니까? 맞는 답이 되네. 그래서 2번의 답은 4번 선택지죠. 그래서 아마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겁니다. 2번은 아마 이게 웬 떡이야? 하면서 이제 먹었겠죠. 그렇지? 되게 쉽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나오는 거고요. 자, 예금자는 5번에 예금자는 시중경기 지급 준비에 따라 중앙에 예치는 금액의 번외에서만 예금의 인출을 요구할 수 있다. 요거는 뭐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죠. 그렇지? 첫 번째 문단을 통해서.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렇지? 자, 두 번째 문단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지문을 분석하셔야 되겠죠. 네. 자, 그럼 두 번째.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급 준비율이 높냐 낮냐에 따라서 물가 상승. 자, 그런데 그렇지? 바로 이거래. 자,
지급 중에 본원 통화의 발행 이상으로 통화량을 증기시키는 방법은 신형 창조와 관련이 있다. 자, 갑자기 새로운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렇지? 뭐가 나왔습니까? 본원 통화의 발행액. 통화량을 증기시키는 방법인 신형 창조와 관련이 있다. 아, 본원 통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 하는 겁니까? 통화량을 증가시킬 수 있대. 그것이 바로 뭐래? 신형 창조와 관련이 있대. 자, 그럼 당연히 본원 통화란 뭐냐라고 했을 때, 자, 지폐나 동전 등 화폐 발행에 독점 정관으로 공급한 통화를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자금을 빌려주는 형태로 공급이 된다. 자, 이 얘기야. 자, 시중은행이 있고요. 그렇지? 중앙은행이 있어. 그럼 당연히 중앙은행에서 화폐를 만들 수 있죠. 그러면 중앙은행이 예를 들어서 여기 예로 든 것처럼 1억을 빌려줍니다. 그렇죠? 자, 1억을 빌려주게 돼. 그렇지? 야, 너네 1억 빌려줄게. 그러면 시중은행은 그 1억을 가지고, 그렇지? 자, 이 1억을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대출을 줄 수 있죠. 자, A라는 사람에게 대출을 줬어. 그럼 다시 A라는 사람은, 그렇지? 뭐 하는 겁니까? B라는 사람에게 뭐 하는 겁니까? 물품 대금으로 또 1억을 지급합니다. 그렇지? 자, 1억을 지급해. 그러면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이 B라는 인물이 이제 1억이 생겼잖아. 그 1억을 다시 어디에? 시중은행에게 1억을 줘. 그럼 얘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1억 가지고, 그치? 뭐야? 손해를 전혀 보지 않고 1억이 고스란히 들어왔죠? 이게 바로 뭡니까? 신용창조야. 자, 이런 것들이 신용창조래. 그치? 왜 중앙은행이 1억 원 주면, 그치? 1억 원만큼 통화량이 늘어나게 되고요. 그치?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다? 본원 통화만큼 통화량만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그치? 왜 그러냐면, 자, 현금 외에도 시중은행에 예금된 예치된 금액을 포함하는데 이것이 기록으로 존재한대. 아, 그렇구나. 시중은행에 예치된 금액도 있대. 자, 지금 시중에 이거 유통되는 거고요. 요 시중은행에, 그치? 뭐 하는 겁니까? 예금. 그렇죠? 예치된 금액이라는 건 예금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것까지 포함하고, 그러니까 1억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얘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은행에 있는 게 아니라 뭐로만 존재하는 거래? 기록으로만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이거 내가 1억을 지금 뭐야? 저금을 했어. 그 1억이 은행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록으로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자, 이런 것들을 뭐 하는 겁니까? 포함하는 거래. 그렇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신용창조를 하게 되면 기록상 예치된 금액을 늘릴 통화량이 늘어난대. 신용창조라면 왜 통화량이 늘어나지? 이거야. 아, 통화량이 늘어난데 왜 그러냐면, 자, 나오죠. 요 부분. 신용창조는 시중은행이 지급준비금을 제외한 금액을 시중에 대출해 주더라도, 그렇지? 다시 반복. 이거야. 자, 이렇게 해서 1억이 들어왔죠. 그럼 은행은 다시, 자, 1억이 들어왔어. 자, 1억이 들어오면 이걸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지급준비액을 떼. 지급준비액을 떼고 만약에 1,000만 원이다. 그럼 뭐야? 9천만 원이 이제 남게 되는 거잖아. 이 9천만 원을 가지고 또 다시 대출을 해. 그렇지? 자, 그럼 다시 또 이 9천만 원이 들어와. 그럼 또 지급준비액 때 또 8천만 원이야. 8천만 원 들어와. 또 그걸 또 해. 또 7천만 원.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돈을 돌릴 수 있대. 근데 은행에서 들어온 건 얼마야? 1억. 그렇죠? 자, 중앙은행에서 들어온 건 1억 뿐이지만 사실은 뭡니까? 돈이 엄청 늘어나게 되죠. 1억이 아니라 막 5억, 4억 이런 식으로 막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뭡니까? 신용창조래. 자, 이렇구나. 돈이 이렇게 있는 것이 늘어나는 것이 되고요. 그것을 친절하게 예로 들어서 설명해 준다. 그 예가 방금 내가 얘기했던 요거입니다. 그렇지? 자, 은행 1억 받고요. 지급중개의 10% 경우에 1천만 원을 은행에 주면 대출에 활용할 수 있대. 그러면 당연히 자, 이거죠. 최초로 발행한 본원 통화보다 많아지게 된다. 이제 자, 신용창조를 통해 늘릴 수 있는 최대 통화량은 본원 통화의 통화 승수를 곱한 것만큼이다. 통화 승수는 통화량을 본원하는 것으로 지급준비율의 역수로 나타난다. 아, 지급준비율이 역수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치? 만약에 10%면 그 10%에 대한 역수로 나타난대. 자, 여기까지가 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우리 조금 전에 그치? 문제는 풀었지만, 그렇죠? 자, 선택지 어떻게 됩니까? 2번 선택지와 3번 선택지가 해결이 가능하겠죠? 지급준비를 해서 신용창조를 해서 최대 통화량은 뭐 하는 겁니까?
자, 지급 준비율이 높을수록 아니죠. 낮을수록 최대 통화량이 늘어나겠죠. 그렇지?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되는 거고요. 자, 요거 3번 선택지를 잘 봐야 돼. 자, 우리가 늘 읽을 때, 지문 읽을 때 똑바로 읽어야 된다는 게 뭡니까? 신용창조를 반복하면 여기까지 맞죠? 시중은행 공급받은 본원 통화의 양은 계속 아니죠. 본원 통화의 양은 정해져 있었잖아. 1억. 그렇죠? 1억인데 뭐가 늘어나가는 겁니까? 총 통화량이 늘어난 거죠. 아, 통화량이 늘어난 거지. 그치? 본원 통화가 늘어난 것은 아니죠. 본원 통화는 그대로 1억밖에 안 줘서 그 1억 가지고 계속 돌린 거죠. 그래서 3번은 틀리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겠죠. 그치? 자, 뭐 이렇게 뭐 이야기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5번은 추론 선택지죠. 자, 예금자는 시중은행의 지급 준비에 따라 중앙은행에 예치는 금액권이 그쵸? 왜냐면 지급 준비를 벗어나면 돈 갚을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급 준비일 범위 내에서만 인출을 요구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 그래서 5번은 뭐 하는 겁니까? 틀린 거겠죠. 그렇지? 자, 그래서 왜냐면 꼭 그거만 아니죠. 얘가 지급 준비일 돈만 있는 건 아니잖아. 대출금 나간 것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는데 이것만 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사기꾼이죠, 이러면. 그래서 5번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번에 4번이 답이 되면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 가작품 읽었으니까 1번의 일부가 해결이 되겠죠. 통화량을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 아니었고요. 지급준비 개념과 특징 설명하고 있고요. 실제화폐가 무관하게 그런 말 없었고요. 이제 지급준비자 통화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했었죠. 맞고요. 해결 방안에 대한 거 얘기 안 했죠. 답은 2번 아니면 4번이 답이 되겠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우리는 이제 나 작품 읽으면, 그렇지? 자, 나 작품 읽으면 바로 뭐가 해결이 됩니까? 이제 1번 문제와 나머지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 됐을 때 한번 보자. 나 작품. 자, 우리가 이제 아까 지급 준비를 했을 때, 자, 일반적으로 경제정책은 물가 안정, 경제성장, 소득분보 이런 걸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정책당국은 다양한 정책수단을 하는데 정책수단의 최종 목표에 영향을 주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치? 뭐 하는 겁니까? 중간 목표라는 것이 설정된대.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어떤 경제적인 목표를 세울 거 아니야. 그럼 최종 목표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 자, 최종 목표가 있는데, 자, 이 최종 목표가 됐을 때, 성공할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다는 거죠. 잘 모르겠대. 그래서 그 최종 목표를 가기 전에 뭘 설정한대? 이렇게 중간 목표. 그렇지? 자, 이렇게 중간 목표를 설정한대. 그렇지? 그래야지만 뭐 하는 겁니까? 이 최종 목표까지 갈 수 있으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중간 목표로 설정됐을 때, 그렇지? 조건이 있대. 그 조건이 뭐냐라고 이제 따져봤더니 이거래. 최종 목표가 관계가 있어야 된다. 자, 이게 뭡니까?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 정책 당국에서 그게 쉽게 통제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두 번째 조건. 그렇죠? 쉽게 통제가 돼야 되는 거고요. 또한 중간 목표에, 그렇지? 대상이 잘 측되는 상황 판단에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라고 이제 얘기되고 있으면서 조건 크게 몇 개? 세 가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치?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자, 통화량과 이자율은 뭐라는 겁니까? 경제정책의 통화량과 이자율이, 그치? 경제정책에 있어서 뭐 하는 겁니까? 너무나 중요해요. 당근이겠죠. 통화량과 이자율이 당연히 경제정책의 최종 목표와 밀접한 연관이 있죠. 이자율이 높냐, 낮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겠죠. 그치? 당연히 이자율이 높으면, 그치? 예금하는 사람이 되게 좋겠죠. 대신 또 돈을 빌리는 사람 금리가 높아버리면 또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자, 이게 있어서 되게 밀접한 연관이 있대. 자,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네들은 대신에 비교적 쉽게
조절하는 것이 가능하대. 뭐가? 통화량과 이자율이. 자, 이 통화량과 이자율이 비교적 쉽게 조절이 가능하다. 그래서 중간 목표로 설정한대. 뭐를? 통화량과 이자율을. 자, 이게 바로 밑줄 친 기억에 대한 내용이었을 때. 그렇지? 자, 3번 봅시다. 기억 미음과 관련해서 보자. 자, 이런 걸 가지고 자, 통화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인, 그렇죠? 통화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급 준비율이었죠? 우리 가에서 지급 준비율이 높으면 통화량이 뭐 하는 겁니까? 낮아지고요. 지급 준비율이 낮으면 통화량이 늘어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렇지? 자, 그런데 어디에 중앙은행에서 정해짐으로 비교적 뭐 하는 겁니까? 쉽게 조절할 수 있다는 맞는 답이죠. 그렇죠? 우리 지급준비율 중앙은행에서 조절 가능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비교적 쉽게 조절할 수 있다는 맞는 답.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계속 이제 봅시다. 지문.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억에 대한 내용은 맞다라는 거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것부터 해서 첫 번째 문단 해결했고요. 자, 두 번째 문단. 자, 중앙은행은 본원통화의 공급량을 본원통화의 공급량을 조절하여 통화량을 또 조절할 수 있다. 아까 분명 지급준비율을 가지고도 조절할 수 있는데 뭐 하는 겁니까? 본원통화를 통해서도 역시 뭐 하는 겁니까? 통화량을 조정할 수 있대. 그럼 당연히 우리는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겠죠. 예, 뭐에 대한 거? 그렇구나. 본원통화의 공급량을 조절하여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을까?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는 건 결국 뭐에 대한 겁니까? 지급준비율도 되지만 본원통화의 공급량으로도 조정할 수 있대. 왜 그러냐 봤더니, 그치? 자, 시중은행이 중앙은행부터 본원통화를 공급할 때 당연히 금리를 제한해요. 자, 그냥 돈을 빌려주지는 않겠죠. 자, 시중은행이 있고요. 중앙은행이 있으면 자, 이 중앙은행이 당연히 돈을 빌려주게 되면 뭘 받습니까? 이자를 받겠죠. 바로 금리. 그렇죠? 자, 바로 이 금리를 적용하는 거. 그렇지? 자, 이 금리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통화량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해요. 그것을 우리 뭐라고 한대? 재할인율이라고 한대. 자, 그러면서 자, 여기죠. 재할인율을 낮추어 본원통화가 시중은행에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면 자금이 풍부해진 은행은 대출을 늘릴 수 있어 통화량이 증가하게 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재할인율. 그렇죠? 자, 재할인율을 낮추게 되면 그렇지? 뭐가 되는 겁니까? 통화량. 그렇죠? 통화량은 어떻게 늘어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치? 자, 그리고 나서 이게 바로 신용창조에 의해서 어떻게 또 증폭될 수 있다는 거지. 훨씬 더. 아까 1억 가지고 계속 돌렸잖아? 그런 것처럼 더 많이 할 때. 이때 지급준비를 조절하면 통화량을, 증가량을 조정할 수 있다.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두 가지야. 본원통화도 조정할 수 있고요. 지급준비율로도 조정할 수 있대. 그치? 자, 이렇게 이제 뭐 이야기되고 있는 모습. 자, 그럼 우리 아까 니은 본원통화는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자금을 빌려준 형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금리를 부담하는 것은 맞죠. 그죠? 금리를 부담하고 우린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재할인율이라고 한다고 했잖아. 그것이 바로 뭐다? 재할인율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자, 그렇기 때문에 2번은 맞는 답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방금 봤던 티귿 자금이 풍부해진 대출을 늘려 통화량이 증가하게 통화량이 증가하게 된다. 지급준비율이 일정한 상황이라면 그치 본원통화의 양이 많을수록 그치 대출 금액이 많아지겠죠. 지급준비율이 같으면 당연히 통화량이 늘어나는 건 맞는 거죠. 그래서 3번도 맞는 답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또한 이 부분 중요했죠. 중앙은행은 공개시장에서 채권을 거래하여 통화량이나 이자율을 조정하기도 한다. 이게 세 번째. 자,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통화량을 조정할 수 있는 건 몇 가지가 있어?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본원통화.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지급준비율. 요게 이제 두 번째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하는 겁니까? 채권의 거래를 통해서도 역시 통화량이냐 이자율을 조절할 수 있대. 자, 왜 그런가 봤더니 이거죠. 중앙은행이 채권을 뭐 하는 겁니까? 매입하면 민간으로 이동하는 자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통화량이 증가한다. 채권을 매입하면 민간으로 이동하는 자금이 늘어서 통화량은 증가한다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될 경우 만약에 나라에서 채권을 매입해, 그럼 사람들이 채권을 팔려고 하겠죠? 그렇지? 자, 그러면 채권의 수요가, 그 결과 채권의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상승. 이거야. 9천만 원에 살 수 있던 것이 어떻게 9,500만 원으로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 가격이 상승하고요. 그 결과 이자율은 감소하겠죠. 그치? 내가 얻는 이익은 9천만 원 할 때보다 9,500만 원 할 때 더 훨씬 더 감소하는 거겠죠. 그치?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아, 그렇구나. 결국 채권을 매입하면 그치? 통화량이 늘어나지만 그치? 채권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기 때문에 채권의 가격은 상승, 그리고 이자율은 감소. 자, 우리 채권에 대한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했었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연계될 수 있는 지문이라는 겁니다. 채권과 묶어가지고 충분히 얘기될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처음에 얘기했던 게 그런 거니까 이런 부분들. 그치? 그래서 채권과 관련된 내용이 스특에서 좀 많이 언급이 되고 있으니, 그치? 올해 채권을 한번 주목해 봅시다. 나오면 좋은 거죠. 근데 스특 지문하고 똑같이는 안 나올 겁니다. 만약에 주제 통합 지문 나오면 아마 여러 개를 합쳐가지고 내지 않을까? 그치? 중요한 건 뭐야? 제발 쉽게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문단의 내용이 마무리되겠고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뭐 하는 겁니까? 기억에서 디귿까지 했고요. 나머지 이제 리을 미음. 그치? 자, 리을 미음은 뭐에 대해서 이제 보면 됩니까? 나머지 문단을 통해서 이제 해결이 되겠죠. 자, 한번 봅시다. 아, 리을 안 했구나, 우리. 중앙은행이 공개 채권을 하면 이자율을 조절하기도 한다라고 했을 때, 자, 사봅시다. 경기가 위축되어 있는 상황. 경기가 위축되어서 일을 해서야 돼. 그럼 경기를 그치 상승시켜야 되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은 채권을 매도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가 있다. 자, 우리 아까 경기가 위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였습니까? 가에서 이야기했었죠. 언제 위축된다라고 했었니? 통화량이 줄어들면. 그렇죠? 통화량이 줄어들면 뭐 한다고 했어? 위축된다라고 방금 가에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했었습니다. 그치? 아, 통화량이 줄어들면, 그치? 경기가 나빠진다. 그런데 이 경기가 나빠진 걸 해야 하는 건 통화량이 뭐 하는 겁니까? 늘어나야 되는 거죠. 자, 늘어나야지만 뭐가 되는 겁니까? 물가 상승, 경기가 상승된다라고 했었으니, 자, 봅시다. 자, 아까 채권을 뭐 해야지만, 매입해야지만 통화량이 늘어난다고 했죠. 근데 매도라고 했어. 그러면 4번이 틀렸네. 그렇죠? 자, 매입해야지만 통화량이 늘어난다고 했는데 매도라는 건 뭐가 되는 겁니까? 늘어나는 게 아니겠죠. 돈을 회수하는 거니까.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통화량이 늘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틀린 답은 3번에 몇 번? 4번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뭐에 대한 거? 그림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게 되죠. 그렇지? 자, 요 그림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요 그림이 이제 몇 번 문제입니까? 이제 5번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했었죠. 자, 한번 보자. 경제정책이, 그치? 통화량이나 이자율을 중간 목표로 삼는다는 것은 구체적인 수치를 원하는 범위로 이동시켜야 되는 거다. 하지만, 자, 뭐라고 합니까? 통화량과 이자율을 동시에 바람직한 수준으로 만드는 것은 쉽지 않다. 물론 통화량과 이자율을 통해서 조정해야 되지만 둘 다 동시에 바람직하게 만드는 것은 쉽지 않대. 자, 그러면서 그림에 대한 설명.
자, 그림을 봤는데 바로 뭐가 바로 요 곡선. 요게 원래는 되게 이상적인 곡선입니다. 그렇지? 이상적인 곡선이야. 자, 그래서 이자율과 통화량이 여기 만나는 거지. 요 점. 그렇지? 자, 이 점이 뭐 하는 겁니까?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점이 된다라고 이제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자, 이게 뭐야? 완전히 균형을 이루는 거래. 그렇지?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나라에서는 요게 중앙은행이 경제 안정을 위해 이자율을 R형으로 유지하는 동시에 통화량도 M형으로 유지하는 목표를 세운다. 그래, 우리 지금 경제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딱 이 점이 필요해. 그렇죠? 딱 이 점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어렵대. 왜? 자, Y형에서 Y1로 소득이 증가한다면 우상향. 뭐가 되는 겁니까? 예. 그치? 자, 어떻게 요만큼 올라갔어. 그렇지? 소득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점으로 형성이 됐대. 그렇지? 따라서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계속 M형으로 유지한다면, 그렇지? 새로운 균형점이 되고요. 이자율이, 그쵸? 봐봐. 이자율이 어떻게 됩니까? R0에서 R1으로 상승하게 되고, 그쵸? 이만큼이 뭐 하는 겁니까?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쵸? 이자율이 올라갔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모습. 그치? 자, 여기 이제 몇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의 내용이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이야기되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요걸 통화량을 유지한다고 하면 이자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럼 통화량을 어떻게 합니까? 조정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통화량의 조절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이자율을 낮춰야 되겠죠. 이자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통화량을 늘려야 될까? 줄여야 될까? 그렇죠? 이자율을 낮추기 위해 통화량을 늘려야 되겠죠. 그렇지?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뭐 얘기되고 있습니다. 왜 여기 관련돼서 이제 이자율과 관련된 부분이 나오죠. 그렇지? 통화량이나 이런 것들이 그치 늘어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앞부분에서 이제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렇지? 그렇구나. 이런 것들을 하면 뭐 할 수 있대? 늘어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니까. 자, 요 네 번째 문단을 통해서 그치? 이야기되는 거니까. 자, 그림을 한번 봅시다. 5번 문제. 그치? 자, 5번 문제가 이 그림과 관련돼서 이제 이야기되는 건데, 자,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상에서 이자율을 낮추는 것을 중간 목표로 한다면, 그쵸? 통화량을 늘려야 되겠죠. 통화량을 늘려야지만 이자율을 낮출 수 있죠. 그치?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뭐 이야기되고 있고. 왜 통화량이 늘어난다는 건 뭡니까? 지급 준비율을 낮추던가, 그치? 본원 통화를 늘리던가, 채권을 매입하던가, 그치? 이래야지만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럼 이자율을 낮추면 그만큼 뭐 하는 겁니까? 돈을 더 많이 빌려주겠죠. 그러니까 통화량이 늘어난다는 거 맞고요. 자, 2번 봅시다.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통화량을 유지하는 것을 중간 목표로 설정한다면 이자율은 아니죠. 방금 이거 너무 쉬웠죠. 5번에. 자, 이렇게 쉽게 나오지는 않겠지만 방금 얘기죠. 이자율은 뭐 하는 겁니까? 낮아진다가 아니라 봐야 본문에서 뭔가 높아진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5번이 답은 2번인데 사실은 이렇게까지 쉽게 출제되진 않죠. 보통 5번과 같은 거 문제는 어떤 게 나오냐면, 그치? 반대 사례. 그치? 자, 이 반대 사례나 이런 것을 통해서 문제가 많이 사실은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본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했잖아. 그런데 선택지에서는 항상 반대 사례를 통해서 이제 선택지를 구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뭔가를 예로 들어 설명할 때는 이거에 대한 어떤 반대 사례가 선택지에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분명 본문에서는 그림에 대한 것을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뭐에 대한 거? 반대 것도 얘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뭐 너무 쉽게 2번을 아마 쉽게 찾았지만 사실은 반대 사례도 있다는 걸 꼭 명심해 두시고요. 사실 얘는 이게 중요하지 않죠. 나머지 선택지들을 좀 잘 보셔야 되겠죠. 자, 통화량이 유지돼서 Y1으로 증가한다면 더 증가한다면 화폐 수요 곡선이 그렇죠? 오른쪽으로. 그렇죠? 아까 우상향 했으니까 당연히 우상향 하겠고요. 이자율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한다면 국민소득이 Y형에서 Y1으로 증가하는 것, 그렇지? 통화량 똑같죠? 1번과 4번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4번도 맞고요.
국민소득이 고정된 상태에서 통화량을 증기시키는 정책을 시행한다면 화폐 공급선이 그쵸?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이자율이 낮아지겠군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거니까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렇지? 곡선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겠죠. 그렇지?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요 점이 이렇게 찍히게 되는 거고 그래서 곡선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겠죠.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그치? 자, 왜냐하면 얘는 요것만 높았을 때 그쵸? 통화량이 그대로 때 우상향이 있으니까 통화량이 늘어나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3번에 뭐가 되는 겁니까? 이제 그림과 관련된 것도 5번은 뭐가 되는가? 맞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치? 자, 어쨌든 답은 몇 번? 2번이 답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겠죠. 그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이야기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뭡니까? 4번 문제. 그 다음에 뭐 하는 겁니까? 1번 문제. 그치? 요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나머지 부분도 봅시다. 자, 통화를 변화시킬 수 있지만, 그치? 통화량의 조절을 통해 이자율을 변화시킬 수 있고, 이자율을 통해 통화량을 변화시킬 수 있지만, 통화량과 이자율을 모두 하기는 힘들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결국 통화량은 경제정책에도 그런데 문제는 통화정책은, 그치? 민간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자율 비례 조절하는 것이 어렵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이자율. 이자율로 조정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이제 하면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1번 문제. 그렇지? 자, 1번 문제 2번 선택지냐 4번 선택지냐라고 이제 이야기 됐을 때, 그죠? 자, 보시면 나는 지급 준비제도로 인해 발생 문제점? 아니었죠. 그 문제점에 대한 설명이 아니겠죠. 답은 뭐가 됩니까? 4번. 경제정책에서의 중간 목표. 그 다음에 통화량과 이자를 조절하는 거 설명하고 있네. 맞네. 답은 4번이 맞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선택지 봅시다. 뱅크런. 자, 뱅크런이야. 자, 뱅크런이란 건 뭐래? 예금 인출 수요가 시중은행이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워져서 시스템 전반에 영향. 그치? 채무자들에게 자금 회수 채무자의 부담이 높아지고요. 파산하고요. 결과로 뭐 하는 겁니까? 시중은행이 파산. 왜? 이에 따라 시중의 통화량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물가가 하락하고 경제 성장이 둔화된다. 이런 경우였대. 중요한 거 통화량이 감소하게 되고요. 물가가 하락하고요. 성장이 둔화되는 디플레이 현상이 일어날 수 있대. 자, 그러면 이걸 보기를 보고 해결하면 지급 준비율이 낮을수록 뱅크런이 발생했을 때 시중은행 파산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왜? 지급 준비율이 낮다는 건 대체가 늦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1번은 맞는 답이고요. 재할인율이 낮아지면 대출을 많이 해주겠죠. 그럼 당연히 뱅크런을 발생될 가능성이 높죠. 왜? 그렇지? 자, 사람들이 이제 뭐 하는 겁니까? 금리나 이런 거고. 자, 뱅크런이 발생할 디플레이션에는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 시중 채권을 매입하면 통화량이 증가하죠. 그렇지? 매입하면 통화량이 증가하니까 당연히 디플레이션 현상을 막을 수 있겠죠. 그렇지? 그래서 3번은 맞고요. 정부가 통화량의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어. 자, 통화량의 감소를 중간 목표로 잡았을 때 뱅크런이 발생하면 채무자의 수가 늘어날 수 있겠죠. 다시 뭐 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뭐 하는 겁니까? 이제 돈을 뭐 하는 겁니까? 이제 빌리게 되는 거니까. 그렇지? 자, 그러면 당연히 파산하는 채무자의 수가 늘어날 수 있겠죠. 답은 몇 번? 5번이죠. 뱅크런 시에서 지급 준비를 낮게 유지하여 신용 창조로 늘어날 수 있는 통화량을 늘려야 된다라고 이제 뭐 이야기 하고 있고요. 지급 준비율을 낮게 유지하여 신용 창조로 늘어나는 통화량을 늘리니까 본원 통화로서 이제 뭐 하는 겁니까? 늘어나는 거죠. 신용 창조는. 그렇지? 그래서 답은 뭐가 되는 겁니까? 5번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거예요. 지급 준비를 낮게 유지하면 안 되겠죠. 높게 유지해야지만 어떤 그런 상황에서 뭐 하는 겁니까? 발생할 것을 막을 수 있겠죠. 그렇지. 그래서 틀린 답은 몇 번? 5번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모두 해결이 됐습니다. 그렇지.